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사 프로그램 여기슈 강원의 백성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문턱은 나날이 높아지고 급기야 춘천의 한 대학병원이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지역 의료의 붕괴는 곧 지역의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과 의정 갈등의 영향, 그리고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 의료 공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이슈를 진단하고 목소리를 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한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되니까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졌어요. 네. 두 분께서는 좀 건강은 좀 어떠신지? 네, 요즘 뭐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봉의산을 매일 아침 올라가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 변호사님. 저는 석사천을 매일 저녁 뛰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아침에 봉의산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이럴 때 아프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 병원들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춘천 강원대학교 병원도 지난 2일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현장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의료 붕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조금 전 오후 6시부터 성인 야간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초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에 전문의 5명만 근무를 해왔는데 이달 들어 2명이 또 휴직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를 구할 때까지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 채 강원도 화천에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40분 이상을 운전해 왔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로도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아시는 인성병원이나 한림대 가라고 하니까.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입니다. 네. 일단 뭐 환자 숫자가 저희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이제 그 전에도 뭐 밤에 환자가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 응급실의 특징은 환자를 이렇게 동시에 보거든요. 외래처럼 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10명, 20명이 이제 동시에 진료를 하는데 전에는 한 밤에 10명 정도 진료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뭐 20명 또 그 이상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상황이라서 업무로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더욱 이제 업무 부담이 크죠. 네. 예, 그러니까 강대 다니던 환자들이 저희 병원 올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강대에서 10년, 15년 쭉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기록이 강대에 있죠. 근데 우리 병원에 오면 저희가 환자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오시고 또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그간의 10년, 15년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응급 환자가 예전이랑 많이 다른 것은 뭐 10년 전, 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주로 외상 환자들 그리고 뭐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이런 급성 질환 환자들이 주로 이제 응급실을 찾았는데 최근 이제 고령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암 치료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반 이상이
뭐 10년, 15년씩 암 때문에 투병하시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뭐 심내혈관 질환으로 투병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지내시다가 이제 급한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과거의 진료 기록과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만성질환 환자가 급한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이제 그런 기초 자료 없이 환자를 보려면 굉장히 어렵죠. 네. 이제 그 대도시보다 강원도의 문제점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그냥 5분, 10분 거리를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는 최소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기려면 1시간, 2시간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의 그 부담 자체가 다르죠. 저쪽 고성, 양양에서 우리 병원 왔다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원주로 가거나 어디로 갈 때, 서울 같으면 뭐 1시간 이내에 뭐 5군데를 돌든 6군데를 돌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강원도에서 한번 이게 흔히 말하는 뺑뺑이를 돌면은 뭐 하루 종일 뭐 대여섯 시간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아주 쉽게 위태로움에 빠지죠. 네.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번 의료 대란이 아니더라도 강원도의 이제 전체적인 응급 의료 체계가 아슬아슬했습니다. 강대 같은 경우도 그 전에도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5명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운영이 되다가 뭐 몇 번 또 뉴스도 나지 않았습니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또 응급의학과 의사가 찾다 모자라고 뭐 다른 의료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이제 강원도에는 있던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확 불거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자체적인 어떤 충분한 준비를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대란, 이 문제랑은 관계없이 강원도만의 응급의료 체계를 좀 탄탄히 좀 준비를 해놔야 또 코로나 세타라든지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를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어떤 지침 내려오는 대로만 강원도가 이제 뭔가 대책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서울하고 강원도는 완전히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중앙에서 시키는, 또 중앙의 지침만 따라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해결이 안 돼 왔고요. 그래서 뭐 강원특별자치도도 됐는데, 강원도만의 특별한 응급의료 체계, 전체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기회에 좀 탄탄한 의료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이제 반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강원도 병원들의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정배 위원장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강대병원이 드디어 응급 의료실이 이제 특히 야간에 그 환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른 병원들 이제 주로 이 대학병원급들도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은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우리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들도 사정이 여기서 크게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골에 계시고 이제 이런저런 그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강대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서 뭐 가서 이제 처방을 받고 또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래서 걱정이 크고, 야, 이거 사고는 정말 정부가 쳐놓고 그에 따른 그 피해, 그 부담은 다 이 국민들이 지는 이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암담합니다. 네.
우리 강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영 현황이 전공의들이 떠난 것 자체가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당장 돌아와야 된다. 저런 화면을 보고서도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요즘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민들 입장에선 참으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는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부와 의료계 왜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 양측의 입장을 뭐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소위 의정 갈등이라는 이거는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어 왔죠.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450명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또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또 이제 휴직을 하고 사직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위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전 뭐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이 갈등을 관리하고 또 그 의료 정책을 보다 개혁적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거고요. 2,000명을 한 번에 늘렸을 경우에는 의대 교육도 이제 무너지고 또 의료 현장도 혼란이 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 서서 일단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정부의 잘못을 의료 집단의 잘못으로 환원하는 이런 논의들은 지금 굉장히 좀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정권에서 450명을 늘렸으면 현 정권에서 2,000명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의료 파업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총 4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의학분업, 하나는 원격 의료 진료, 하나는 전 정권의 2020년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지금 현재 사태인데 이 앞에 3가지 사태에서 단 한 번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학분업 시절에는 의학을 분업시키면서 의대 정원은 10%가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의사 수는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운다 그래서 아이한테 사탕을 계속 물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애야 밥 먹어라 나오라고 했는데 애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애 손을 잡고 나와서 밥을 먹여야지 밥상 메뉴 자체를 초콜릿과 사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정부는 왜 2,000명 의대 정원을 왜 늘리려고 하냐. 아니 의사들도 평소에 경무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다. 전공의 시간을 9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놨는데 80시간으로 줄어달라서 줄어졌어요. 줄어들어도 경무에 힘들다. 의사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줄게, 늘려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본인들이 힘들다 그러고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는 건데 아니야, 그 인력을 늘려줄게라고 할 때마다 의사들은 계속 이렇게 의료 파업을 했고요. 여기서 정부가 단 한 번도 회피죠. 그동안 모든 정부는 다 회피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회피하지 않겠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한 이거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정면 대결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2,000명을 고수하는 거는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이건 아집일 뿐인 거죠. 그리고 2,000명을 이제 뽑았을 때 정부는 세칭 무슨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2,000명을 뽑아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의학 교육 과정이 이 사람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숫자에서 후퇴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자, 전공의들이 이제 미래가 담보가 안 되니까 올스톱이 됐죠. 그리고 그 전공의들이 해야 할 부분을 의사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경무에 시달리면서 번아웃 돼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의료계를 떠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삼성이나 현대가 운영하는 이런 큰 대형 병원에 있는 이 병원 경영주들은 지역의 대학병원에 좋은 사람들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해 가고 있는 이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명을 이제 뽑아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하게 사실상 진행 과정이나 결과는 지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고 또 의료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 점을 반드시 이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이건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네. 지금 2,000명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계시는데 2,000명 프레임은 반대 진영에서 잡아가는 프레임입니다. 처음에 초안으로 2,000명이 나온 것이고요. 당장 내년에 2025년에 의대 정원이 얼마로 확정되시는지 아십니까? 내년에 1,000명 조금 넘잖아요. 그 정도예요. 1,500명이에요. 네. 근데 마치 매년 2,000명을 늘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1,500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치 정부가 2,000명을 계속 고수하는 것처럼 이거는 반대 진영에서 말하는 논리인 거고 아까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의사 인력 풀을 늘려야죠. 정원을 확대해서 나오는 의사가 많아야지 의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조계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사법시험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도에 변호사 수를 매년 2,000명씩 배출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법조협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협회 다 반대했지만 그래도 일은 했습니다. 판검사도 일을 하고 변호사도 재판에 출정하면서 할 일은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의사들처럼 무책임하게 자기의 책무를 버리면서 사람이 목숨이 죽어나가는데 출근을 안 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법조계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그래서 결국 춘천이 어떻게 됐냐. 아까 춘천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 힘들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 구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제가 지금 한 8년 차 변호사인데 제가 처음 법 공부를 했던 한 10년 전만 해도 춘천의 변호사 수가 20명이 좀 넘었어요. 네. 지금 60명입니다. 지금 더 이상 춘천의 시민들은 변호사를 찾아서 서초동을 안 가도 되고 우리 춘천에서만 변호사를 쉽사리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 그런 것처럼 인력을 늘리고 파일을 늘리면 누구나 쉽게 외과형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법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수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걸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현재 지금 3,000명 정원을 맞춰가지고 의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게끔 모든 교육 체계나 설비,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의료 교육의 질이 이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조하고 의료하고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법조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준비하고 또 그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또 사법고시하고 병행하던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완충기를 거치면서 된 거죠. 제도가 그래서 정착이 된 건데 지금 의대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파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존의 질서가 거의 이제 무너져 버린 상태죠. 이건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많은 반대에 있는데 밀어붙이셔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 완충기 이해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부의 보고서가 리포트가 처음 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그런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을 한 것인데 지금 의대정원 제가 아까 4가지 파동 말씀드렸잖아요. 의학분업이 있었던 게 2000년입니다. 벌써 24년 전이에요. 그 전부터 1990년대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리포트는 정부에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정부도 의사 단체가 무서워서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할까 봐 여기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게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벗어난 게 의료 교육의 질이 우려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 밥그릇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다. 전공의 자격증을 따고 10년, 20년 후에 내가 대학병원 혹은 개원의로 개원을 했을 때 의사 수가 많아져서 나의 파이와 나의 밥그릇이 줄어들까 봐 지금 병원을 뛰쳐나간 것이지
의료 교육의 질이 우려돼서 병원을 뛰쳐나간다? 이러한 전공의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 6년 정도의 그 이제 수련 기간을 거쳐가지고 얘가 의료 시장에 진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뛰쳐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이 대형 병원에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응급실이나 또는 수술방에 상당 부분을 이제 그 적은 임금을 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 정책을 강력하게 불태전의 각오로 밀어붙이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완충을 할 것이며 그 파급 효과를 줄여나가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게 해야지. 정부의 정책에서 직업군을 가지고 이런 정책적으로 짜다가 직업에게 반대를 붙이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스크린 커터제를 도입하려 하다가 영화인들이 뭐 삭발하고 반대를 엄청 했죠. 한미 FTA를 도입하려 하다가 쌀 수입되는 거 아니냐 해서 농민들이 반대를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반대하는 분들도 자기 일은 하면서 반대했어요. 농민들도 농사를 지면서 반대를 했고 또 영화인들도 영화를 찍으면서 스크린 커터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의사들만 일을 안 하고 생명을 담보된 일을 안 하고 반대를 하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공인들이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우면 일을 해서 월급을 타야죠. 저는 이분들이 월급을 안 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내용이 좀 어떤지, 좀 현실성은 있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 의견 어떠세요? 뭐 현실성도 있는 것도 있고 갈 길이 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문제 때문에 의료개혁 자체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대 정원만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개혁이 많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의료 개혁에 다양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의료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겠다. 지금은 모든 병원들이 의료의 양이라 그래서 병상수 확대를 지금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병상수를 줄이더라도 입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입원 안 해도 된다. 사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약간 나왔던 문제인데 의료의 질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또 지방 의료 소멸에 대해서 중추병원 협력병원 기능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보기에는 여기서 좀 가장 좀 현실성 있고 빠르게 와닿는 게 지금 의사들이 자꾸 응급의학과에 안 오려고 그러고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의사 수술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의료사고, 의료 과실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판례 명문에는 명확하게 의료 과실은 없음. 의사는 의료 수업을 잘했음. 그런데 설명 의무를 따르지 않아서 수술 바쁘잖아요. 응급 들어오고 막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고지서에 사인을 안 받았다 그래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2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제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일부 이러한 뭐 형사나 민사적으로 했을 때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도 의료 개혁의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시행이 되면 전공의들이 좀 만족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정배 네, 저도 뭐 그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의사들의 그 개인적 책임을 이제 경감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의료인들의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하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제도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그 공공의료 중심으로 뭔가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를 짜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행위별로 수가를 이렇게 이제 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생각하는 안은 이게 병원마다 총액을 만들어줘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의료 수가를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가가 지금 적은 응급이나 흉부나 뭐 산부인과 이런 데는 이제
개별적 그런 이제 의료 행위의 수가를 좀 조정해줘야 현실화시켜줘야 되지만 이렇게 총액으로 묶어버리면은 병원을 경영하는 측에서는 돈이 더 남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 경영주한테는 좋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 경영에 그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그 빅5 병원에 사실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조금만 아파도 뭐 서울대병원 가고 아산병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역 의료가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 때문에 좀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건강보험을 보장성 문제를 이제 고쳐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 대란이 좀 얼마나 좀 길어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지역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 결국 이번 추석이 대란일 것 같습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응급실에 찾아가는 환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배에서 2.5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석 때 과연 정부의 대책에 지금은 군의관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밀봉이나 매봉이 안 되면 그러면 의료 대란은 더 장기화가 되고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추석에 온 가족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전공의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좀 해주세요. 가족 중에 전공의가 있으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넌 무슨 과 지원할 거니? 무슨 과니? 너 내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니?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저는 정부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하셔가지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좀 품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참 해결되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9월 9일에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입시 제도 문제, 인력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정말 이거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응급 환자가 30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절반 수준입니다. 시군별로도 화천과 인제, 평창 세 곳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3년 안에 강원 영동 지역에 의료 장비를 갖춘 닥터 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헬기도 날씨나 이동 거리의 제약을 받아 의료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증 질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3곳, 중증 외상센터를 갖춘 곳은 원주 단 한 곳입니다.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강원도민은 33.2%, 전국 평균 9.8%의 3배가 넘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강원 지역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부터 지역의 어려움은 컸습니다. 강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 어느 정도 좀 열악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통계 수치를 제외하고 단편적인 예를 들면 저희 3명이 여기서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뇌출혈이 나서 뇌출혈로 쓰러진다. 그래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병원에 가서 뇌를 꺼내서 이 출혈을 막고 꼬매면 해결이 됩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서울이었다.
저희는 삽니다. 근데 여기가 강원도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일단은 트랜스포머 거치고 또 무슨 외과의가 없어요. 외과의가 없기 때문에 뇌를 그 지혈을 시키는데 못하고 다시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서울로 이송 도중에 그렇게 많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인프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릴 정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무서운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유정비 위원장님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네, 뭐 우리나라 체감하는 부분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인데 춘천, 원주, 강릉만 해도 괜찮죠. 대학병원들이 뭐 춘천 2개나 있고 강릉도 있고 원주도 있고 그래서 응급 의료 시설 또는 어떤 병원 접근성이 춘천, 원주, 강릉은 거의 수도권에 육박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군지역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분만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농사일 하다가 뭐 경운기 예를 들어서 경운기에 이제 뭐 벨트에 이렇게 손이 껴가지고 뭐 손목이 잘못됐는데 최근에 어느 사례를 보니까 양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거를 저기 원주까지 이제 이분이 이송이 된 겁니다. 원주까지 뭐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그래서 손을 결국은 이제 절단하는 이런 이제 아픔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현장에서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 의료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강원도가 의료원을 4군데를 갖고 있죠. 예. 이거 더 이제 늘려야 되고요. 세금을 더 들여서라도 그리고 지역 맞춤형으로 지역 사회의 그 돌봄이나 응급 의료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의료 기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지역 같은 경우는 군의관들한테 의지하다가 이제 군의관들이 전역을 하면은 진료 과목이 사라지기도 하는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또 이제 속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 차례 의사를 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좀 강원도에 오기를 꺼리는 걸까요? 일단은 속초 의료원 같은 사례를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한 거거든요. 제가 춘천에 제 주변에 있는 응급의학 그 의사들한테 취재를 좀 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춘천의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안동으로 출퇴근하던가 일산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돈도 속초 의료원보다 더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멀리 출퇴근을 하냐. 주 3, 4일 출근한다고 하는데 속초 의료원은 4억을 준다는데 거기 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응급의학과라는 거는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의 환자를 상태를 보고 이것을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혹은 심장외과 이렇게 트랜스퍼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려다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 흉부외과로 보냈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요. 잘못됐다. 이러면 응급의학과 그 의사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 자격증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속초 의료원이든 어디든 의료원에 딱 응급의학 의사들이 갈 때는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병원인지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흉부외과 몇 명이죠? 신경외과 몇 명이죠?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보낼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본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초 의료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족해서 안 간다는 것이고 이게 응급의학과 그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응급의학과 연봉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그 취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네,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속초 의료원 경우 케이스는 영월 의료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응급 환자 이후에 이 배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을 의사분들이 굉장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가 날아갈 정도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아무리 줘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위 지역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대부분 지역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거듭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은. 공공의료 강화.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이 책임지고 지역 의료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네. 하나 더 이제 강원도의 의료 상황 사례를 한번 꼽아보자면 또 이제 분만 취약지 이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이제 분만 취약지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좀 강원도의 좀 임산부들 특히나 이제 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좀 상황은 좀 어떤지. 그 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까지 와가지고 진료를 받던가 혹은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게 더 가깝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는 빠르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출산 시기가 다가오면 어떡하냐. 그 예정일에 맞춰서 그 병원에 미리 2, 3일 전에 입원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이러한 대도시 춘천, 원주, 강릉 인근에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한 뭐 정부 지원 정책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그 안심 스테이라 그래서 안심 스테이를 국가기관에서 마련해 놓은 곳에 와서 대기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약간 좀 만약에 병원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자치단체들이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인근 지역인 화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군정 목표를 정해가지고 뭐 산후조리원 또 산부인과 전문의를 이제 모셔와가지고 분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모범 사례로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 그 지역구니까 그 여론을 듣는데 특히 화천 지역에 근무하는 젊은 군인들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지역으로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춘천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료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실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소멸의 이제 관계가 깊은데 그렇다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좀 노력들 뭐 자치단체 차원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대 정원 확대가 일단 우선이라 보고요. 강원대, 뭐 한림대 이런 혹은 지역에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우선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는 아까 산부인과를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별로 조산사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산사라는 것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산모의 산전 산후 정상 분만을 유도하고 정상 분만 유도 후에 산후 조리까지 맡을 수 있는 의료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조산사라는 말이 왜 생겼냐? 우리가 지금도 의료 대란이지만 1970년대, 6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산부인과가 곳곳에 없기 때문에 조산사들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아기 낳으면 다 뭐 어디 할머니 불러와 아기 받고 뭐 뜨거운 물 데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약간 구시대적인 것이 현대적으로 자격증화된 것이 조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산사에 대해서 좀 인력을 확충을 해가지고 아이를 임산부에 대해서 케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히 하면 이 산부인과적인 타격은 실질적인 해법이라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대책으로서 해법할 수 있는 거는 딱히 떠오르진 않아요. 이것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간호법이나 등등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대학 병원장 출신 어떤 그 의사분하고 지역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대학 병원이 이를테면 철원에도 병원이 지금 약간 이제 소규모 병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원에 하나 또 뭐 양구에 하나 이렇게 좀 병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짓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왜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강원대학 병원이 이제 경영 평가를 받고 또 이제 그 병원을 지려면은 이제 그 투자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 정부 평가 기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고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의료 취약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통합적인 의료기관을 좀 중소규모로 좀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세금을 좀
좀 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해법을 첨언해서 하나 드리자면 군 병원을 개방하면 돼요. 군 병원을 부대 내 군단 내 병원을 좀 잘 지어두고 그걸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훈련병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 훈련병 사망 사고도 결국에는 속초까지 인제에서 속초까지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이제 뭐 신부전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것인데 각 군 단위별로 군병원을 좀 의리하게 짓고 군인들도 진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리포트는 또 정부에 항상 좋은 의견이 올라와요. 국방부에서 엄청 반대합니다. 군대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여기 영내에 들어오지 마라. 일단 이게 있는 것이고 군의관들은 진료를 할 때 좀 반말로 진료를 하잖아요. 다들 자기가 군의관이 대위고 중인데 뭐 때문에 아파? 뭐가 아파서 왔어? 반말로 진료하는데 주민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뭐 그런 지휘 체계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간호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좀 도움이 될지 또 비대면 진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정부의 정책이 약간 일관성이 없게 갔던 약간 실수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는 의료인 중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으면 야 의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서는 반대했잖아요. 통과를 안 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의사 수를 늘리려고 보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 지금 급하게 PA 간호사만 늘린 거예요. PA 간호사라고 하면 수술실에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늘린 겁니다. 뭐 주사를 좀 더 넣던가 절개를 하던가 이렇게 간호사가 할 수 있게 의료 행위를 늘려준 건데 원래 간호사법 취지는 이렇지 않아요. 원래 간호사법 취지는 간호사들 개개인이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고 우리 지역의 군 단위를 돌면서 어르신들에게 신체에 대해서 혈압도 체크해드리고 이런 거를 간호사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게 간호법의 취지였어요. 이걸 풀어야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사실 PA 간호법하고는 지방의료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원래 하려고 해야 했던 간호법을 풀어라. 사실 간호법을 풀다고 한다 보면 전공의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간호법 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아갈게요. 이게 약간 알력 싸움입니다. 압박을 받으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 의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도 늘리고 간호법도 도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이제 의정 갈등이 이제 대책 없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 PA 간호사들을 도입을 해서라도 의료 현장의 이제 문제들을 좀 극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통과된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시행령에 저는 뭐 강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분들이 방문 진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의사들하고 이런 이제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든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비대면 진료는 이건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니까 이런 이제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 그런 요구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비대면 진료가 의료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 대란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간호사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 뭐 그 시범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산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제 그 뭐 국회나 또는 이제 그 병원 근로자나 이런 쪽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결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원 특성별로 이게 이제 다를 거고 또 지금 그 의정 갈등에 의해서 의사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이제 특수한 국면도 있고 또 근로 형태에 따라 이것도 다 이제 반응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특히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큰 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1등, 2등을 다투는 큰 병원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 노조가 여기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부딪히는 중소 민간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인성병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도화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사일제로 가는 것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의 한 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의의가 있는 게 이러한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정부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은행이나 관공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민간 병원에서 주사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에는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도입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게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부터 누적되고 온 피로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 간호사협회 측에서 계속 제안을 했을 것이고 주사일제인데 지금 주사일제가 됐는데 주 5일제란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금을 줄여서라도 나는 쉬겠다. 나는 주에 3일은 쉬겠다. 내 임금을 줄여서라도 이것이 요즘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로 같이 가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볼 거는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 6일을 일해도 일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주 4일은 본 직장에서 일하고 요즘 들어 이제 투잡이라 그러죠. 3일 중에 하루 이틀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지 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과 무관하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지역 의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끝으로 오늘 이슈를 다루면서 느끼셨던 점들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비 위원장님. 네, 뭐 참 답답합니다. 네, 아프지 말아야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참, 네, 저는 정치하시는 분, 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하셔야지 정권의 기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국회도 여야가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어떻게 좀 방안을 찾고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 개혁을 하려면 이게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은 저항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심하죠. 특히 이제 의료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뭉쳐져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의료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좌우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대화 국면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균열되고 붕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이 당장 위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정말 속히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의료가 기술은 앞서 나가고 진보하고 있는데 법과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라주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의료 기술 자체를 가지고 법과 윤리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예를 한 몇 가지 들어보자면 의료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면 캡슐 나노 로봇, 내시경 로봇이 이미 나왔어요. 먹으면 여기서 내시경을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 사장이 그거를 200 몇 번을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허가가 될지 안 될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태아가 에이즈인 채로 에이즈 병에 걸린 채로 나오는데 2018년에 이미 중국에서 어떤 의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에이즈가 안 걸린 애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발표하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료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빨리빨리 개선하자라고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 문제로 밥그릇 싸움으로 이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의료 문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지할 곳을 잃은 환자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는 생각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모순 아닐까요? 이 순간에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슈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